네, 이번에는 인수위도 없이 시작하는 새 행정부가 됩니다. 특히 트럼프 시대 외교안보 문제가 상당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서요. 이번에는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우선 조국혁신당의 김준영 의원님 나오셨고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갑자기 목소리가 이렇게 되지? 그리고 네, 호사카이지 세종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제가 어제 대중연설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우리 교수님 항상 이렇게 자분자분 조용조용 말씀하시는 것만 듣다가 와, 우렁찬 목소리로 연습하셨습니까? 연습은 뭐 못하고요. 네. 그때 그러니까 30초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 아주 압축해서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제 거 안 찾아보셨죠? 예. 저도 많이 했는데 안 찾아보셨죠? 저는 촛불 행동에서 제가 한 7번 좀 했는데 하나 좀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수님, 의원님 연설을 제가 못 봤네요. 예. 지금 아시는 것처럼 AP, BBC 등 해외 언론들이 특히 일본 언론도 대선 출구조사 긴급 타전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출구조사만 보더라도 지상파 조사에서 12.5%가 앞서는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세를 뒤집긴 좀 어렵지 않을까? 어렵죠. 예. 최근 5번 거의 소수점 이하까지 맞춘 게 사실 지상파 조사 다 맞췄기 때문에 뭐 끝났다고 볼 수 있죠. 예, 이제는 끝났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다. 그렇죠. 교수님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감회가. 예, 어제 그러니까 제가 연설을 했을 때도 마지막에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불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저는 확신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50%를 확실하게 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51.5였거든요. 박근혜가 지금까지 기록인데 지금 출구조사는 그거보다 51.7이니까 그건 좀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516보다는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오셨던 분은 518이었으면 좋겠다. 516은 구사쿠데타니까 518 최소 518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 518이 나오면 그것도 진짜 정말 하여튼 대한민국 역사가 스펙타클합니다. 비상계엄 작년에 겪고 그 겨울에 눈비 다 맞으면서 한겨울을 광장에서 딱 6개월이었잖아요. 딱 6개월. 딱 123일째. 지난 6개월 6년 같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진짜 그때 어디죠?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저희가 라이브 방송도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촛불 집회도 열심히 나오시고 사실 시민이 만든 역사.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만의 선거라기보다 이번에는 이제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야오당이 연대해서 함께 하기도 했고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런 대선은 또 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아직까지 여기 어깨 들어가면서 여기 몸싸움 하다가 아직 여기 어깨 손상이 와서 계속 침 맞고 있습니다. 영광의 상처입니다. 그때 그 담 넘으시다가 저는 초기에 와서 다칠 때 왔습니다. 처음에 한 30분 시간마다 여기가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구하려고요. 윤석열한테 서영교 의원도 허리 아프셔가지고 청구하려고 한다고. 윤석열 때문에 다쳤다. 다 적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따져서 받아내야 됩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6개월 만에 치러진 대선에서 이게 이재명 후보 개인의 승리냐 국민의 승리냐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 순이라고 그러니까 이번만큼 제가 한국 국민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굉장히 강함, 뭐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해도 문제 없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강함 그리고 엄청나게 고생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을 이해할 수가 있는 고생을 해왔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람부터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까지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걸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관점이 있다라고 많이 생각했고요. 근데 그러한
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할 수가 있는 그러한 그 국민들의 그러니까 모든 계층의 국민들이 네. 원하고 있었던 리더로서 나왔다. 네. 그런 면에서는 진짜 그 국민들의 순이다라는 것도 네.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진짜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뭐 누가 뭐 무슨 돌 한 번 던지지 않고 평화적으로 결국 그 종이장돌 투표로 결국은 우리 손으로 계엄을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사실 그날 제가 왔을 때 좀 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네. 도착했을 때 막 다쳐서 차를 거기 뒀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밤새도록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제 차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저는 차는 완전히 박살이 난 줄 알았는데 네. 스크래치 하나 없었어요. 세상에. 그거를 제가 BBC나 이라고 그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 네. 외신들 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예. 자부심 느낌 막. 예. 그러니까 선결제도 굉장히 누가 먹을 줄 알고 500만 원씩 선결제를 해냈느냐. 막 이제 이런 걸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화면에도 나갑니다만 장갑차가 저렇게 막 국회대로 앞에 왔다 갔다 하고 군인들이 저렇게 다녔던 저의 역사를 민주주의 역사로 6개월 만에 완벽하게 예, 바꿔낸 겁니다. 네, 누구 하나 이제 무슨 뭐 하나 뭐 윤석열은 뭐 도끼를 찍어서라도 뭐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시민들은 어느 한 사람도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예, 세계 이런 나라 없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죠. 일본 같으면 네. 양쪽에서 엄청난 그 무력 충돌 같은 거 네. 그 일어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역시 네. 그 문화가 무사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이 항상 있고 최근에도 그 아베 신조 총리도 네. 사살됐고 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키시다 총리도 이제 폭탄 투척을 그 무사히 그 넘어갔지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났을 때 오히려 무력으로 나선다라는 진짜 일본 그게 네. 좀 있어요. 태극기가 한국에도 있고 데모 시위에 미국에도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성조기가 나타났을 때는 미국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 저한테 왜 거기에 미국 성조기가 있냐라는 네. 걸 저한테 물었는데 대규모 반 트럼프 시위에 한국 국기가 등장했어요. 그거는 이해가 간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한국의 민주화의 힘이 그 시위를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미국 시위에 지금 한국에 태극기가 등장하는 거는 그게 굉장히 뜻있는 일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세계 민주주의의 어떤 표징 같은 존재가 돼버린 것 같아요. 한국. 민주주의 하려면 코리아처럼 해라. 코리아가 샘플이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긴 세월을 아주 침착하게, 차분하게, 질서 있게, 그리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어느 한 사람 뭐 충돌이나 뭐 폭력이나 이런 거 없이 완벽하게 평화적으로 제압을 해버리는. 또 하나 외신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대체로 나이 든 사람이 하는데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새롭고 인상 깊다고 얘기해요. 특히 여성들이 이번에 투표에도 나타났지만 우리가 빛의 혁명에서 여성들이 보여준 그건 단순히 한국의 국내 정치를 올바르게 잡는 것을 넘어서 탄압받는 계층 차별받는 계층의 저항의 목소리가 세계인들의 사실 감명을 주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늘 촛불 집회에 나가지만 너무 7080 스타일이고 집회 인원이 많이 늘어나지가 않고 또 민주당이 이제 동원한 인력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국민적 분노가 안 쌓일까 했는데 비상계엄이 나고 12월 7일 날 그 탄핵 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고 13일 날 그날 완전히 여의도에 응원봉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때 진짜 감동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대한민국은 시민혁명의 역사를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못 들어가겠네요. 네,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지금 제일 큰 게 이제 관세 얘기긴 한데요. 뭐 굉장히 서두르다가
그냥 집에 가버렸어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한덕수 총리. 이 두 사람 너무 수상합니다. 네. 너무 수상합니다. 네. 왜냐하면 60명의 협상팀을 데려갔어요. 맞아요. 거기에 외교부는 1명 정도밖에 없었고요. 대체로 이제 통상협상팀인데 실제로 협상한 건 68분? 아니 60명 데려가서 68분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협상은 거의 다가 뭔가 논란이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럼 논란이 없으면 지금 누가 칼자를 들고 있습니까? 미국이 칼자를 들고 있고 논란이 없다는 것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후에 반응을 봐도 그래요. 미국은 한국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사실상 이 우리나라 사람 국민들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에서 우리는 지금 완전히 깜깜인데 네. 미국은 사실 트럼프가 투덜이잖아요. 거의.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투덜거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예. 특별한 그다음에 베센트도 와가지고 쟤들 지금 선거 때문에 이용하려고 해까지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네. 미국에게 최고 협상이었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그래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뭔 각서라도 써주고 온 것 같다. 아. 이게 다음 정부에 네. 바로 들이미면서 우리를 압박할 수 있다. 그러면 뭐 나중에 또 얘기가 되겠지만 다음 정부는 자격 없는 대행 정부가 월권한 것은 예. 인정할 수 없다고 미국한테 얘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언질이든지 각서든지 노트든지 해주고 왔을 거라는 강한 의심이 있습니다. 아 이거 큰일인데요. 네. 그래서 일본하고 예. 굉장히 대조적인 예. 그 면이 있어가지고요. 일본은 계속 그 미국하고 합의를 사실 안 하려고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상당히 일본 안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발이 심합니다. 이시바 촌리 자체도 일본에 돌아가면 상당히 잘못된 인식이 미국 속에 있다라든가 네,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 미국의 뭔가 그 반발을 하는 움직임은 지금까지 전혀 없고 네. 뭔가 그쪽에서 말하는 대로 해주는 그 일본에 많이 그 보조기 했는데 네. 미국의 보조기를 할 거 아닌가 네.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물론 트럼프 앞에서는 이시바도 웃고 송구를 네. 치고 다 합니다. 그러나 돌아가면 네. 실무 팀들이 그 아주 꼼꼼하게 네. 반론을 제기합니다. 예, 그것을 또 그 다음에 들고 네. 가는 거죠. 실무자가. 네. 네. 그러나 역시 실무자도 웃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베센트하고도 그 그리아 장관하고도 그러나 그것으로 다 놓고 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일본은 전략을 다 그 찾습니다. 아베 신조도 그렇게 했대요. 네, 예전에 일기 트럼프 일기 때. 네네네. 그거 다시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뭐 베센트가 한국에만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네. 그거는 한국은 국내 전체 이용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네. 베센트는 일본에 대해서 말했어요. 네, 일본도 그 7월 말에 네. 자면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합의를 해가지고 그 선거용으로 쓸 거다. 예, 선거용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낙관하고 있다는 식으로 미국 쪽에서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좀 미국하고 상당히 그 일본에 어느 정도 유리하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합의를 해야만이 그 선거를 이길 수가 있다. 미국이 말하는 대로 해버리면 완전히 참패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그 일본 자민당 쪽의 입장입니다. 아니 근데 일본뿐만 아니라 캐나다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다 뒤집어졌죠. 다 뒤집어지고 다 사실은 10% 두 자리 숫자로 지고 있다가 미국한테 대항하면서 마지막에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근데 왜 우리만 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덕수 나중에 봐야 돼. 한덕수 대행이 사실 그 전까지 트럼프가 전화도 안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당신 나가냐?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이때까지 당신 영향가 없는 줄 알았는데 영향가 있네. 이 말은
한덕수 대행이 미국한테 뭔가를 약속하고 전화를 시켰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정도에 퍼줄 수가 있다 이렇게. 이 정도 퍼줄 수 있다는 양을 해주고 트럼프가 전화를 해준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 대통령 될 수 있어? 그렇게 한 거죠. 바로. 그리고 그때 이후에 한덕수는 우리는 미국의 은혜를 입었다. 미국한테 맞서지 않겠다. 이게 다 쭉 보면 자기의 대선 출마를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를 그 전에서 전화도 사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를 들어서 새 정부가 이제 협상팀이 갔는데 가거나 왔을 때 전임 정부가 이거 써줬어. 이거 니네 약속 지켜야 돼. 쉽지 않겠죠? 라고 디밀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장에 진보 정부가 하는 게 뭡니까? 들어서면 조중동 합쳐서 보수층이 뭐라 하냐면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한미동맹 흔든다라고 할 거예요. 이건 미국이 부당하게 했고 한대응 이쪽 내란 세력이 약속을 해주는 자격 없는 자가 약속을 해준 건데 이걸 가지고 당연히 이건 안 된다고 버텨야 하는 게 맞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 뒤에 지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자기들이 유리한 카드를 쓸 거거든요. 첫 번째 시험대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의 첫 번째 시험대가 외교안보가 될 텐데 그게 관세가 될 거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통상 경제와 안보는 분리해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서도 경제하고 안보는 분리해서 대응을 했었는데 윤석열 정권 한덕수 최상목은 끊임없이 이거를 엮잖아요. 그렇죠,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와 경제 통상을 다 같이 믹싱을 해가지고 안보와 경제를 엮어버리면 이게 제대로 된 협상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말을 못 하잖아요. 안보가 엮이면 경제와 관련해서. 이게 최악인 게 뭐냐면 트럼프를 완전히 잘못 분석한 거죠. 국회에서 지난번에 여야 합의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에서 제가 반대 토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놀란 거예요. 저보고 왜? 아니 어떻게 한국의 정치인이 한미동맹을 반대할 수 있느냐. 근데 한미동맹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타이밍에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트럼프한테 우리가 먹잇감이 되는 거다. 오히려 트럼프가 우리를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냐 하면 미국을 약하게 한 것이 적국이 아니라 오히려 우방국이나 동맹국들이 미국 시장을 교란하고 그다음에 안보 무임승차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짜로 썼지 노노노 이제는 입장권 내놔. 그 입장권이 관세랑 안보 부담금이에요. 근데 그렇게 모르니까 지금 두 개를 붙인 거잖아요. 제가 아까 관세만 얘기했는데 누가 따라갔습니까? 김태우가 따라갔습니다. 그 통상팀의 비밀리에 가서 뭘 했느냐면 한미일 협력을 얘기했고 조선 협력을 얘기했고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가 지금 안보까지 팔아먹었고 할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밝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를 분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약간 무기가 있기는 합니다. 그거는 미국 국채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저번에 트럼프가 유럽에서 미국 국채가 많이 팔려가지고 그것으로 좀 겁이 나서 관세 협상에서 좀 후퇴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겨레 신문이 한겨레가 보도를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유럽에서 미국 국채를 팔았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다. 그거는 한겨레 보도였거든요. 그건 일본이었다. 일본이 그것을 요새는 좀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카토 재무상이 미국 국채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도 이거는 미국하고의 관세 협상에서 어떤 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미국이 알고 있죠. 지금까지는 말을 안 했던 부분을 뒤에서 뭔가 한다 하더라도 말을 안 했던 부분을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은 양보해라고 사실 미국한테 이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무기가 한국에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본이 미국 국채를 갖고 있다는 건 뭐 오랫동안 그것을 계속 사왔기 때문에 이럴 때를 위해서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사실 그 채권의 힘은 중국이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쵸. 일본은 사용하지도 않고 사실 네. 일본이 무기가 훨씬 더 지렛대의 역할을 높였고 우리도 채권 같은 힘은 없지만 사실상 미국에서 지금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조선이잖아요. 네, 조선. 그다음에 이제 LNG 그 그렇죠. 파이프라인인데 네. 그거를 네. 우리가 사실 반도체 자동차 이쪽에도 우리가 지렛대가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미국이 5대 기업이 미국에다가 엄청난 것을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걸 지렛대인데 아까 말한 이 지렛대를 팔아먹고 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렛대를 제값을 받고 또는 미국의 요구를 경감시키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네. 미국 거는 경감 거의 시키지 않고 예를 들어서 파이프라인에 하겠다고 얘기해버린다든지 답답하다 진짜. 그다음에 네. 조선을 우리가 네. 해버린다든지 네. 그런 것들을 우리 조건을 따지지 않았다면 또 이것조차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사실 그 트럼프는요. 그 일본하고 한국의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메시지가 비슷하다. 메시지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먼저 그 어떤 제안을 하잖아요. 트럼프가 그냥 거의 그 다 일본이나 한국에 불리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부담을 주는 이야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 한국이 먼저 그거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일본은 이 바보들. 일본은 그냥 검토하겠다 그 정도예요. 그렇죠. 깊이 검토하겠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자. 절대 하겠다고 안 해요. 근데 그러나 한국은 그 오히려 반일 그 협상도 먼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일본은 정말. 반일을 절대 그 합의하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합의했기 때문에 원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그렇죠. 그 한국의 수출에 굉장히 그 안 좋은 영향을 주잖아요. 맞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엔저예요. 한때 트럼프가 그 엔고가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갔지만 다시 내려갔어요. 그거는 협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식으로 일본은 말을 아끼고 있어요.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제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사고 수습을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대책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트럼프 진영에서 한국을 상대로 치고 나올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트럼프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자기가 자꾸 꼴대를 움직이잖아요. 꼴대를 움직이고 미국 역사상 관세 보호주의를 가지고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된다고요. 그리고 미국 법원에서도 지금 제동을 걸었죠. 그다음에 지금 미국 빼놓고 다른 모든 국가들이 다 난리죠. 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미국 경제와 세계가 디커플링이 돼버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니, 지금 유럽도 지금 안보는 우리 미국이랑 안 하겠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중국, 청중, 반중, 친중 막 프레임에 쌓여있지만 중국이 오히려 자유무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역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중국이 거짓말이라고 볼 게 아니라 중국은 지금 미국을 대항하는 방법이 자유무역이고 그러면 이 전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전 세계에서 제조업 소위 말하는 공급 밸류체인이잖아요. 공급망에서 미국이 제일 약한 게 제조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제조업이 제일 강한 나라가 세계 4개국이에요. 독일 빼고는 전부 다 뭐냐면 한중일이에요. 한중일.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원하는 중국을 제어해야 되는 한일을 묶으려고 그러는데 중국이 핵심이 되고 중국은 자유무역을 지지해요. 그럼 이게 계속 가면 중국과 유럽과 한국과 일본과 멕시코와 캐나다와 호주가 하나가 돼서 미국하고 디커플링합니다. 미국이 왕따네. 근데 미국에 생각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지금 트럼프가 미국을 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래 못 간다고요, 저걸. 그래서 요새 무슨 말이 나오냐면 타코 아시죠? 타코 좋아하세요? 타코? 멕시코 타코? TACO인데 그러니까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게 나갔다가 뒤에 가서 그냥 다 치킨하고 겁쟁이처럼 자기 엄포처럼 내려놓는다. 트럼프 그 말 듣고 화를 냈는데요. 빡쳤대요. 실제로도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시간을 끌어야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느리게. 그 우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제 막 출범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들어왔어. 우리 그렇죠. 인수위도 없어. 그렇게 해야 되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결기만 있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트럼프를 약간 버텨내야 돼요. 그러면 뭔가 반 트럼프 분위기가 생기고 트럼프가 겁을 먹고 날짜도 뒤로 밀어줄 것이고 7월 9일 꼭 한다는 법이 없어요. 그다음에 관세도 내려줄 가능성이 줄라이 패키지 뭐 이런 건 다 그냥 허당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피해가 있어요. 근데 그 피해를 입으면서 우리 혼자 따라가다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상처를 입더라도 버텨내야 이게 살아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그 고급진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 내란과 관련해서 막 윤석열과 관련해서 막 이준석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외교안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시야가 확 넓어지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이제 막 공부하고 싶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어쨌든 우리한테는 일본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한미를 엮어가지고 특히 한일 관계에서는 무한정 퍼주기. 특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거 좀 정상화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앞으로 한일 관계는 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 사실 그 윤석열 정권에서도요. 오염수 문제도 그 오염수의 여러 가지 수치가 매일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것은 다 이쪽에 알려준다고 했어요. 네, 그게 실제로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본 자체의 그러한 수치가 아주 그 계속 갱신되어 있지도 않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포착되어 있어요. 네, 그러나 요새 그 오염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조금 멀어졌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은 많이 보도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 알려달라. 네, 기시다 정권은 단지 다 알려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네, 그 약속 자체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약속했으니까 이게 그 뭔가 새로운 것을 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려달라라고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이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분석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제3자 변제 문제로 있었잖아요. 제3자 변제에서 그 코베 파는 그 일본 쪽에서 재워준다고 윤석열 정권에서 박진 당시 장관이 정확하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것은 일본 기업이 돈을 내줄 것이다. 지금은요, 이 제3자 변제를 계속 한다고 해도 돈이 고갈됐습니다. 고갈됐어요. 돈 없어요. 돈이 없어요. 사실상 네, 이대로 가면 계속 이쪽에서는 피해자들이 순서합니다. 이겨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 제3자 변제를 계속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윤석열의 유산이잖아요. 계속 한다 하더라도 돈이 없고 일본에 대해서도 약속 막 이쪽에서 요구했고 기시다가 뭐라고 했는 그때 그 일본 기업에서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근데 그 한 회사도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야기가 나온 것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 정권에서 다 이야기가 되고 일본도 어느 정도 그 오게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면서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야 된다. 어려운 부분은 그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보태면 문재인 정부 등장했을 때 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부가 다 망가뜨렸다고 프레임을 잡았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요. 일본이 조건부를 걸었잖아요. 위안부 합의 되돌리고 했던 대로 하고 그다음에 강제노동 그 판결 되돌리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고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과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아베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어그러졌던 거고요.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모욕적으로 했지만 한일 관계는 개선이 됐잖아요. 그러면 모욕적인 부분은 예민한 부분은 차차 해결을 하고 좋아진 한일 관계는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중일 협력이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미국 트럼프에 맺맞는 동병상련이 있어요.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에요. 내용도. 그래서 한일 협력은 중요하기 때문에 갈 것이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중일 협력의 중요성.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한미일이에요. 한미일. 트럼프는 관심이 없는데
이 군부가 수상해요 지금. 군부? 국방부와 미국의 미 군부와 미 국방부가 굉장히 이거는 일본의 극우와 한국에 남아 있는 극우 아까 말한 김태호의 약속과 왜냐하면 최근에 들으셨잖아요. 하나의 전쟁 구역, 전역 원시어틀 문제, 미일 국방상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나라에 부임하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항공모함이라고 불렀어요. 매우 모욕적으로 그죠?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이런 방식은 뭐냐면 군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헤그세스가 또 얼마 전에 샹그릴라에서 뭐라 했냐면 중국하고 아예 연을 끊으라 경제. 자기들은 못 끊으면서 우리 보고 경제적인 의존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호주까지 합쳐서 한국, 일본, 호주까지 합쳐서 중국 막아라. 이 부분을 이게 또 다른 과제예요. 그런데 맞아요. 트럼프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면 이 사이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부와 트럼프 사이를 파고들어서 양자 간의 교란? 그렇죠. 미 국방부는 반중 세력이 완전히 잡고 있어 네오콘들도 잡고 있어서 우리와 일본을 미국의 천병으로 만들려는 그게 있는데 트럼프는 관심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왜 우리가 거기 가는데 유럽 러시아한테 줘버리고 아시아 중국한테 줘도 괜찮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트럼프가 이 틈을 이용하면 우리가 중국과 적이 되고 러시아와 적이 되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여기에 키가 있어요. 트럼프에게 하다못해 무기 좀 더 사고 그다음에 분담금 좀 올려주더라도 한미일은 절대 안 됩니다. 군사동맹. 맞아요. 한미일 군사동맹 하면 큰일 나죠. 일본은 사실 그 평화 헌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 대만 유사시라든가 그럴 때 미국이 원하는 것은 그 일본 자위대도 대만에 상륙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못 돼요. 일본은 사실. 그러니까 멀리서 미사일을 좀 발사하는 거 천도예요. 사실 할 수가 있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하고 싶은 것은 한국군을 그 일본 자위대 대신 그 중국하고 싸우게 한다. 그 준비를 그 윤석열 정권 기간 그리고 기시다 정권 기간 쭉 해왔어요. 일본은. 그러니까 자위대의 그 사령부가 사실 세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항공 자위대, 육산 자위대 그리고 거기 해산 자위대 이것을 하나로 지난해 말까지 일본은 완전히 통합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미국하고 사실상 함께 통합하고 그다음에 주일 미군 사령부하고 일본의 그러한 통합된 자위대 사령부를 통합하는 것이 그 다음 목표인데 이거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내란 사태가 일어나고 약간 추측되어 있는데 그 다음 그러나 헤그세스는 그거 할 생각이니까 결국은 주일 미군의 사령부하고 그 일본의 자위대의 통합사령부가 더 통합돼요. 근데 그 다음에 목표는 그 한국의 그 주한미군의 사령부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게 벌써 다 시나리오는 다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바로 그 극톤 사령부가 여기 뭐 일본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군대가 아시아판 나토. 근데 이게 바이든 때부터 됐고요. 지금 신원식이 아직 사표 안 내고 있는데 신원식이 하고 했던 게 작년에 했던 게 바로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 안 밝혀졌죠.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지금 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바로. 그럼 이거는 우리의 군대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하나의 전쟁 정구라는 게 왜 위험하냐면 그렇게 되면 이때까지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는 동북하고 한반도는 대북 쪽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합쳐버리면 이제 일본이 만약 일본이 한반도를 상륙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냐면 대만이 들어가 버리면 대만에서 유사시에 한국과 일본이 동원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남의 나라 전쟁에 갔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4월 말에 낸 게 대만 유사시에 한국의 불개 결의안을 제가 내놓은 게 있어요. 나중에 이재명 정부가 등기면 또 쎄쎄 프레임이 걸릴까 봐 제가 미리 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뭐 결의안이긴 하지만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번에 헤그세스도 그랬잖아요. 2027년에 시진핑이 대만 공격한다. 이게 미국에서 나온 얘기거든. 다 믿고 있어요.
저는 안 믿거든요. 중국이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요. 예. 없는데 그 위협 가지고 한미를 묶으려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가짜 뉴스 같은 거를 하나 던져놓고 니네 위협이니까 뭉쳐야 돼라고 계속 위기감을 그렇죠. 그게 또 이재명 대통령에서 제가 이걸 다음 승계해야 될 다음 정부가 된 건 좋은데 천만다행인데 거의 국난급 재난과 과제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급한적인 문제, 그러니까 군사적인 문제는 일본이 또 따로 또 그 지금까지 쭉 그 해온 것을 또 완성하려고 일본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미국하고 미국 급반부도 트럼프 관계없이 그런 면에서는 지금까지 쭉 바이든 정부에서 해왔던 것을 완성시키려고 이거 일본하고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한국을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조심해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사실 김태효라든가 뭔가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진짜 첩첩산중이네요. 우리는 지금 남북관계도 풀어야 되고 북한에서 또 윤석열 정권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좀 평화로운 한반도를 하려면 남북관계 안 풀면 또 안 되는 거고 또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 러시아 뭐 다 도처에 지금 걱정을 하자면 한이 없는데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면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있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나라가 거덜날 그리고 최악까지 갔잖아요. 이 시점에 결기만 있으면 저는 헤쳐나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 옛날에 미국 하는 방식에 만약 바이든이 있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와가지고 미국한테 버팅기면 이건 완전히 반미 프레임에 빠집니다. 그런데 요새 트럼프 반대한다고 어떤 사람도 욕하지 않아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 세계에서 아까 멕시코, 캐나다 뒤집어지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관성에서 벗어나서 자주적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새 그 재밌는 그 사건이 좀 일어났어요. 그거는 푸틴이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의 그 부인 있잖아요. 아베 아키에를 모스크바에 초청했어요. 그래요?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아주 이례적으로 푸틴이 그 보통 늦게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늘 지각대장. 그러나 정각에 나왔고 푸틴이 그리고 아주 큰 그 고타바를 아키의 부인한테 주고 왜냐하면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베 신조하고는 27번이나 만났고 우리는 친구였다. 그렇게 해서 러일 관계 급진전하나요? 그러니까 러일 왜 아키를 불렀는가? 사실상 취파를 보내고 있는 거죠. 우리 좀 사실 어렵다. 그러니까 일본이 좀 우리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말을 못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아키에 씨가 모리쇼이 발레를 보는 그러한 일정이었어요. 거기에 대통령 전용 차량으로 보냈어요. 이런 거 보통 절대 없는 것을 아키의 부인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본한테 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푸틴이 뭔가 그 지금 우크라이나하고의 전쟁에서도요. 러시아가 상당히 그 유리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 보고 뭔가 외교적으로 활용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그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최소한 뭔가 좀 이렇게 상식을 가진 정부였어야 그런 걸 기대를 할 수 있었는데 사실 그 윤석열 시대에는 기대할 수 없었고 그리고 여전히 그 잔존 세력들이 사표도 내지 않고 신원식 등 남아 있는데 이 뿌리들을 다 털어내고 내일부터 좀 새로운 나라가 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쪽에 있는 이 간첩들을 매국노들을 털어내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얘들이 약속했고 그게 미국과 일본이나 이 극우들이 갖고 있는 이걸 이용하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문제죠. 그 사람들이 이념을 믿어서가 아니라 트럼프 정부에 있는 사람이 이념을 믿어서가 아니라 미국한테 유리한 지렛대를 가지게 만든 거죠. 그 지렛대를
팔고 나간 거죠. 이들이 마지막까지.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 투표율, 최종 투표율 들어와 있는데요. 80%는 안 됐지만 79.4%입니다. 예, 그래도 80%에 근접한 거고 지난해보다 2%포인트는 많은 거니까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께서 투표장으로 쏟아져 나오셨다라는 겁니다. 최고 투표율은 광주입니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83.9%로 최고치를 찍었고요. 최저는 제주입니다. 제주가 74.6%로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서울이 80.1%입니다. 서울 시민 가운데 10명 가운데 8명이 투표장에 나왔습니다. 최고가 송파구입니다. 예, 송파가 81.7%로 가장 높았고요. 최저가 강북구입니다. 강북구가 76.8%로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현재 지금 개표 진행 중에 있는데요. 9시 45분 지나고 있고 개표는 전체 전국에서 1.87%, 9시 40분 기준으로 개표가 되고 있고요. 1위는 이재명 후보가 달리고 있습니다. 46.51%로 1위 달리고 있고요. 2위는 김문수 후보입니다. 45.81. 그리고 기호 4번이죠. 이준석 후보가 3위 달리고 있고요. 6.62%고 권영국 후보 4위입니다. 0.91. 그리고 무소속의 송진호 후보가 5위로 0.12% 보이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표 차이가 개표가 너무 적게 됐네요. 네, 적게 되기도 했고 지금 개표 2.57% 정도 나아가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요. 경북 지역부터 투표함을 개함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득표율에 왜 이렇게 차이가 없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새롭게 속보가 들어오면 계속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일부터는 새로운 나라가 그렇죠. 맞습니다. 네, 되어야 합니다. 될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미 여의도 공원에 많은 시민들께서 벌써 도착해 계시다는데요. 제가 지나서 왔습니다. 여의도에 아무래도 저희가 스튜디오 방송을 마무리하고 당선 유력도는 확실히 뜨면 여의도 현장 지금 카메라 보시면요. 저희 현장 카메라가 여의도 공원에 나가 있는데 지금 나무만 보여주고 있대요. 예, 사람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 말고. 예. 10시부터 시작. 뭐 지금 밭글 형태로는 이재명 후보가 여의도 공원에 직접 온다. 지지자들 상대로 연설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는 하는데요. 당내에서 약간 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위험하다. 그렇죠. 예, 매우 위험하다. 거의 당선됐다고 생각해서 나왔다가 또 만일의 상황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 아침 9시경까지는 몸을 보호하셔야 되고.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공식화되기 전이면 맞습니다. 그리고 국군 통수권을 확실하게 이양받은 후에 그리고 모든 것이 안전 조치가 저렇게 많은 시민들이 지금 여의도에 나와 계시네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어제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더 많아. 교수님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저로. 스튜디오 방송 오마이TV 박정호 기자가 있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시민들께서 벌써부터 환호하시면서 진짜 한밤에 무슨 그 축제처럼 그렇습니다. 진짜 그 겨울에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무 추웠고요. 정말 힘들었고요. 아직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아직은. 어제 제가 공이 갔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 여러 건물들에 가장 위에 누가 있는지 살펴봤거든요. 교수님. 높은 그 빌딩 많잖아요. 그런데 물론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그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위에서 보고 있어요. 그냥 구경하는 거 아닐까요? 그냥 구경이죠. 저는 그렇게 물론 구경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노릴 수가 있구나. 그렇죠. 라는 것을 방탄을 잘한 것 같아요. 사실은 방탄을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민들은 저 마음을 충분히 어디에 표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얼마나 다들 꾹꾹 눌러서 참고 진짜 짱돌 한번 안 던지고 그러니까
진짜 욕설 한번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합법적으로 아주 따박따박 의견 밝히시면서 평화적으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평화적 정권 교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촛불 때도 정말 질서 정연하게 촛불 혁명 이후에 새로운 혁명 정부가 들어섰고 이번에도 빛의 혁명 이후에 또 새로운 혁명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지난번하고는 좀 많이 달라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시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교수님께서는 이재명 후보 개별적으로도 자주 만나시죠? 찾으라기보다 그 만날 때 외교안보 교사 아니십니까 혹시? 아니 그 만날 때는 만나죠. 그런데 굉장히 그러니까 다정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개인적으로 첫밤 그 인상 굉장히 그 마음이 여린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어려운 사람의 손으로 잡고 진짜 그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치가 도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죠. 역시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그 전달시킬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많이 느낍니다. 맞아요. 저는 그 14살 소년공 이재명과 그 대통령 후보가 된 이재명을 누가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포옹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렸던데 그 진짜 그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대체로 그 시절에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형편이 어렵진 않았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은 어렵죠. 시민들이 대단한 인간 승리죠, 사실은. 그리고 마침내 3번 만에 이루었고 아까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과연 이제 자기를 위한 거냐, 국민을 위한 거냐. 그게 수렴됐기 때문에 국민의 뜻과 본인의 의지가 본인의 뜻이 수렴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고. 그런 것이 이제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착각해서 수렴되지 않은 자를 뽑았다가 3년 만에 날려보낸 거 아닙니까? 이번엔 제대로 뽑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성남시장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리고 쭉쭉 자문을 해왔고요. 사실 오늘 가기 전에 이 책인데 제가 급하게 썼는데요. 책 내셨어요? 트럼프 다루는 법이에요. 아주 작습니다. 제가 단숨에 읽을 수 있겠는데요.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전했습니다. 그리고 보냈다고 또 문자도 보냈습니다. 확인하시고 감사하다고 말도 받았습니다. 말도 받으셨고, 트럼프 금방 읽으실 것 같은데. 금방 차가 거의 집무실이더라고요. 제가 차량에 탑승해 보니까 거의 모든 시간을 차에서 보내시고 읽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고서 읽는 거하고는 다 읽으시고요. 그렇죠. 제가 한번 보냈다가 맞춤법 틀린 2개를 찾아내시더라고요. 와, 진짜요? 근데 진짜 SNS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도 이렇게 보내보면 화답이 굉장히 빠르고 그걸 2시, 3시 새벽까지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디테일이 좀 살아있고 저는 이제 시민운동가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시민들의 작은 권리 그 작은 권리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서울에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져서 지하가 가라앉는 거 보고 퇴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윤석열 대통령 갔잖아요. 가서 구경했잖아. 봤잖아요. 그걸 또 홍보 웹잡으로 만들어서 정권 초기에 뿌렸잖아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했으니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저희가 마찬가지지만 진짜 선거 잘해야 됩니다. 내년에 또 지방선거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철저한 후보들 검증해서 다시는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혁명이 끝나지 않아 이 말을 꼭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정치학을 했는데 정치학 중에 이 대통령제의 가장 장점이 안정성이거든요. 근데 그 안정성이 두 사람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들도 아는 거예요. 흔들면 흔들린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양극화된 정치 지형에서 첫날부터 흔들 때 시민들이 그걸 지켜줘야 합니다. 맡겨 있지 않고 지지하고 우리가 뽑은 과반수 넘는 뽑은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끝으로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올해 을사늑약 120주년. 그렇죠. 그 다음에 한일 청구권 협정 65주년? 60, 80, 120입니다. 그러네요. 60 광복 80주년입니다.
작년에 진짜 광복절이 너무 뜨거웠어요. 예, 그리고 그 뉴라이트 인사들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다 솎아내야죠. 다 솎아내야 됩니다. 독립기념관장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싹 다 정리를 해야 될 거. 안 나온다고 알박기 인사를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그래도 임기가 보장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압박해야죠. 아니면 적어도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자기 그러면 신념을 바꾸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매국적 발언 다 취소하고 교정해야죠. 네. 그거 하기 싫으면 나가야죠. 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국민들에게 또 한 번의 어떤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 예, 역사가 새로 쓰여져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 일제 간점기에 그 한국인의 극적이 일본이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듯하게 또 뉴라이트는 그 이상한 증거를 내요.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증거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한국 분들이 그 뉴라이트의 역사관이 정말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실감나게 그 알 수가 있는 뭐 말하자면 새로운 역사 교과서들이 그 많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여러 인사들을 그 쫓아내도 그 사상이 바뀌지 않으면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잘못된 뉴라이트 역사라는 거 진짜 잘못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99% 뭐 1%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99%까지 확신하지 않으면 다시 이상하게 되잖아요. 네, 이러한 작업을 아마 새로운 정권은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역사 바로 세우기 그러면 또 적폐청산 뭐 이렇게 이제 로직이 흘러갈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권 특히 이제 민주당 안에서 상당히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떼어놓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비상계엄조차도 역사의 일부인 것이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해 왔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고 다시는 우리 역사에서 비상계엄 따위는 없어야 된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잘 남기고 특히 이제 저는 윤석열에 대한 처리 문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진짜 고급진 오랜만에 외교안보 정책 얘기를 쭉 들어봤어요. 그동안 사실은 6개월 동안 그 비상계엄과 내란의 복판에 있어가지고 국내 정치하느라고 국제 정치를 들여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특히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열악한 매체들은 더 어려웠는데 이제 앞으로 외교안보가 아마 이제 주요 현안이 될 것 같고 두 분 또 자주 모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한 말씀씩 마무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아무래도 그 진짜 대한민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에 모든 그 국민께서 동참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대통령은 아마도 거의 100%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죠. 하죠.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아까 안 보신 제가 연설한 것 중에 말씀드린 건데요. 그냥 내란 수기 하나 쫓아보내고 내란 정권을 심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전 세계에 이런 평화적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했고 사실 지금 전 세계가 다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는 곧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독재는 자기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으로 나갈 수 있지만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전쟁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민주주의는 평화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주 대한민국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이미 경제력 10위권, 군사력 5위권입니다. 우리 7, 80년대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친미, 친일, 매국 행위를 했던 자들로부터 사실 자주 대한민국의 주권을 찾아오는 일이
저는 시대적 과제고 이걸 이재명 정부는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바깥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네, 특히 이번 선거는 야오당이 연대해서 함께 치러낸 선거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값진 승리가 아닌가 싶고요. 물론 아직 그 출구조사 개표가 진행 중이라는 점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어쨌든 격차가 워낙 커서 사실상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자정 무렵에는 그 당선 유력 정도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지금 10시 지나고 있는데 아마도 2시간 후에는 확실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유, 늦은 시간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선거 결과가 좋아서 너무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라는 위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